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서 결국 숨지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례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월요일에 3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검찰로 송치됐고요. 이틀 후엔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계부가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혹한데요. 크게 바뀐 거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된 얘기를 부지석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정인이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는데 검찰과 양부 측 모두 지금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해가 되는데 양부는 왜 상고를 제출한 걸까요? 아무래도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게 35년으로 감형되면서 검찰 측은 이에 대해서 좀 가볍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피고인 측은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35년이라는 형이 무겁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선고가 이제 확정이 돼버리면은 결국 교도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좀 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고를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이제 미필적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을 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결국에 이제 감형을 해준 그 과정도 사실 좀 궁금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법원에서 인정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감형 요인으로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고 자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음주운전 사건이나 마약 사건 같이 어떤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있어서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한 명의 생명을 지금 빼앗은 범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형 요소로 삼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책임을 물으면서 감형 요소로 삼았다는 건 저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뭐 좀 몇 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도 줄어든 이유로 예, 맞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정인이법이 시행이 됐어요. 근데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는데 이게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실효성이 있을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적용이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로 계속해서 아동학대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정인이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제가 대전 어린이집 사건이라고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자다가 사망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 측은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선례가 없다.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죄로 송치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게 그냥 핑계일 뿐이고 고의를 밝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과실로 회피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사 당국에서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고의성은 있으나 계획성은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왔기 때문에 양모에게도 그런 판결이 내려왔어요. 근데 가정폭력에서 그럼 고의성과 계획성을 어떻게 뚜렷하게 좀 증명을 해야만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 고의성이나 계획성이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접 증거들밖에 없어요. 이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정인이의 신체 자체가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증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의성이나 계획성을 어떻게 증명하냐? 결국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 판단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법을 시행하고 특별수사팀도 꾸리고 했지만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아동학대가 있었고 판결들도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판결들이 나왔고요. 왜 바뀌지 않는 거지? 왜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일단 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떤 처벌만이 이 아동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육아를 하는 환경도 너무 어렵고요. 이혼 가정도 증대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아동학대에
이 관련 범죄는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만 어떻게 하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어느 상황인지도 음, 너무나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더 나와야만 이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2016년도에 이제 1만 9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작년에 지금 3만 1천 건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아동학대 범죄가 지금이야 늘어난 것인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예전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계속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뭐 환경이 조금 더 늘 수는 있지만 지금에 와서 아동학대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어떤 신고나 이런 곳에 머물지 않고 예방책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등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데 사실 아동학대라는 게 사실 어디까지 사랑에 매이고 범죄까지 갈 수 있을까 그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사실. 예. 처벌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디까지를 저희가 아동학대로 좀 봐야 되나요? 일단 아동학대라는 거는 어떤 이 개념인데요. 저는 사실 아동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폭력행위는 아동학대 개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사랑에 매라 하더라도. 다만 처벌을 하는 수위를 조절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을 이제 처벌 수위로 이제 낮추면 되는데 모든 폭력행위는 일단 아동학대 개념에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체벌은 아동학대에 아동학대에 포함이 된다. 예, 사실 올해부터 이제 즉각 분리 제도를 또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신고가 2번 들어오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어요. 즉시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예. 아무래도 가해자가 많은 확률적으로 부모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동학대의 그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3세 미만이 많습니다. 3세 미만이 많기 때문에 일단 분리하는 것보다 이 가정 내에서 이 아동들을 보호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는 것보다 이 부모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가정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만약 너무 가혹행위가 심한 경우 이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주체를 재판부로 해야지 사회기관에서 하면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한다고 해도 시설도 여력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일단 아동보호 전문센터에서 아동 그 학대 관련 전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력을 늘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찰 측에 있어서도 아동학대 예방 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병원에 있어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을 도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는 어쨌든 시스템 구축이 잘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 그 여건이 아직은 네. 많이 부족한, 여전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석 변호사와 아동학대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